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는 그리스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네. 오늘은 이어서 중세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의 비례론, 그리고 중세 예술가들은, 중세의 장인들은 형태를 만들 때 어떤 원리를 따랐는가. 지난번에 우리는 그 비례를 두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비례,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작적 비례. 근데 이집트 예술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비례와 제작적 비례가 일치한다 그랬죠. 말하자면 굉장히 고도로 양식화되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인체 비례는 어느 정도 실제 인체 비례하고 그렇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그리스 예술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객관적 비례를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양식화된 묘사보다는 그 가능한 한 실물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묘사를 추구했고요. 중세 예술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말하자면 객관적 비례가 아니라 제작적 비례를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가지고 그 어떤 인체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중세 예술가들은 그리스 예술가들과 달리 인체를 측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 인체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엉뚱한 데서 얻어냅니다. 말하자면 그 바탕에 먼저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을 깔아놓고 그 도형을 약간 구체화해가지고 인체의 그 모습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오누드쿠르라는 장인. 그 중세에서는 그 이름이 남겨진 그 장인이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은 중세 후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름이 다행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그림, 그 스케치북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이 그림은 실제로 그 프랑스의 어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데 밑그림으로 실제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특히 요 원, 그다음 별 모양, 삼각형, 그다음 별 모양, 또는 사각형과 삼각형의 결합,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이 두 개가 교차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세 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묘사를 할 때 실제로 가가지고 치수를 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추상적인 기하학적인 도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약간 구체화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얻어내는 방식이죠. 저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꽤 잘 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비잔틴 예술 같은 경우에는 사람 묘사를 할 때 원을 항상 3개를 그리거든요. 3개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코가 들어가요. 코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코가 전체 얼굴 길이의 딱 3분의 1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을 이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입술을 뭐 요 정도에다 그린 다음에 여기 이제 귀, 그 다음에 수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뭔가 좀 성스러운 뭐 베드로의 모습 비슷한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예술 같은 경우에는 중세 예술이긴 하지만 아직도 고대 그리스의 그 기억을 꽤 많이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예술적인 요소가 꽤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보통 중세 예술 같은 경우는 정면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정면 아니면 측면인데 여기는 4분의 3 프로필이 나타나요. 그건 사실은 그리스 예술의 그 단축법, 그 효과를 좀 이용한 건데 중세 예술 테네에서도 비잔틴 예술은 이렇게 약간의 그 그리스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4분의 3 프로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선을 긋죠. 선을 긋는데 이걸 약간 기울여가지고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을 긋고 보통 코를 약간 기울여가지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를 약간 파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면도 아니고 측면도 아니고 4분의 3 프로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고요. 다른 한편 동물을 그릴 때라든지 여기도 나타나지만 손을 한번 그려본다고 합시다.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약간 구체화만 하면 뭐가 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을 그려볼게요. 제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 이거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삼각형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코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눈도 막 이렇게 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괜찮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중세 장인들은 말을 그릴 때 말을 직접
보거나 관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하학적인 도형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약간 구체화해서 이렇게 얻어낸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객관적 비례가 아니라 철저하게 제작적 비례가 되는 겁니다. 제작적 비례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형태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대상의 형태를 그대로 따서 담는다라기보다도 뭐랄까요, 일종의 디자인 또는 일종의 컴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죠. 거의 현대 화가들이 하는 작업하고 똑같습니다. 현대 화가들은 뭐 합니까? 약간 반대죠, 방향이. 중세 사람들은 사각형, 삼각형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걸 약간 구체화를 했다면 현대 화가들은 구체적인 그림들을 오히려 단순화시켜서 어디를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추상회화죠. 자, 그 밖에도 그 중세 예술들을 보면 이런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보십시오. 여기 인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혀 실제 인체 비례하고 맞지가 않죠. 상반신은 너무 긴데 반해서 하반신은 개구리 발처럼 이렇게 오므라들어가지고 굉장히 작게 되어 있고 뭔가 좀 어정쩡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실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 중심점을 짓게 되면은 이렇게 그 십자가를 긋게 되면은 여기 허리가 오게끔 일부러 맞춘 겁니다. 기하학적인 도형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위가 좀 커 보이고 아래가 좀 작아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뒤에 보면 이 원이 보일 겁니다. 원이 아니라 타원이죠. 이 타원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원을 하나 그리죠. 원을 하나 그리면 여기 중심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지나게끔, 요 중심점을 지나게끔. 그러면 여기 뭐가 얻어집니까? 여기 얻어지죠. 저것을 바로 저기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중세 장인들은 주로 이제 컴파스를 많이 사용을 했겠죠. 컴파스와 자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에고 숨 룩스 문디. 무슨 뜻이냐면은 에고 나. 숨은 영어의 M입니다. 룩스가 알죠? 우리 빛. 몇 룩스 할 때 빛이고 문디는 세상의라는 뜻이거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중세는 나중에 다음 강에 살펴보겠지만은 아름다움이 형태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구절에 지금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는 뭐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얘기겠죠. 다른 한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기하학적 포맷이 나오죠. 여기도 뭐가 됩니까? 어떤 원이죠. 원이고 여기 보면 사다리를 들고 있죠. 누구예요? 이걸 갖다 어트리뷰트라고 하거든요. 어트리뷰트라는 건 뭐냐면 여기 묘사된 사람이 누군지 나타낼 길이 없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얼굴 본 적 있어요? 없죠. 모세 얼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닮게 그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여주는 걸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사다리, 이거는 뭐냐면 영화 제목 있잖아요. 누구의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꿈을 꾸죠.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때 사다리가 하늘부터 땅을 잇는 그런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더라. 그래서 이름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야콥.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 도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을 이용하고 또 안에 그 안에 또 다른 원을 집어넣고 거기다 인체를 이렇게 배열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색깔인데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색을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빨간색 있죠? 파란색, 그다음에 노란색, 흰색, 검정색.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색들만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중세 예술가들은 형태는 점점 단순화시켜가지고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도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색채도 역시 점점 단순화시켜가지고 기본적인 원색들만 사용하는 거죠, 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는 색을 갖다 100만 가지로 분류한다 그러거든요, 컴퓨터로. 이 모든 색이 몇 가지 색이 혼합해서 나와요? 이 삼원색의 혼합, 거기다 흰색과 검정색을 넣어가지고 명암을 주죠. 거기서 다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그렇게 되면 다양한 현세가 아니라 이 다양한 현세가 아니라 그 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근원적인 세계, 좀 더 근본적인 세계, 여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형태는 기하학에 가깝게 단순화가 되고 색채는 좀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색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중세 사람들이
인체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근데 그 전에 중세 장인들의 창작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지금 스케치북 나눠드렸죠? 그걸 반으로 갈라가지고 한쪽 편에다가 먼저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대로 사람을 한번 그려보죠. 지난번에 제 조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를 그렸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각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지요. 자기 마음속에 이상형 남자 있잖아요. 잘 그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미적 취향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 꿈속에 그리는 이상형. 자, 그냥 보십시오. 이번에 그 이상형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또 그 옆에 분 걸 좀 볼까요?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을 그릴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리가 안 나왔지만 좋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정말 무슨 탤런트나 영화배우 같이 이렇게 그리셨죠? 네. 네. 저쪽에서도 한번 볼까요? 네. 혹시 자신 있게 보여주실 분? 주시죠. 네. 여기 이제 프로필을 그렸습니다. 눈이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네. 치아, 아주 잘 봤습니다. 자, 이제는 중세 장인들이 작업했던 그 방식을 따라가지고 한번 사람을 한번 묘사해보죠. 중세 사람을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먼저 손을 긋습니다. 윗부분에다가. 왜냐면 이 윗부분이 어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적합하게끔 바로 옆에다 그리시면 됩니다. 선을 긋고 적당하게 선을 긋고 이걸 4등분을 합니다. 하나, 딱 4등분을 하시고 4등분이요? 예. 그 다음엔 요 선을 쭉 이어가지고 세 번째에다가 딱 갖다 대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이어서 세 번째에다 갖다 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 완성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그라미를 위에다 하나 그려주세요. 사람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는 십자가를 다 거주고 십자가를 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있어야 되니까 목을 연결시켜 주시고 됐죠? 좀만 더 구체화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깨에 약간 이걸 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그리세요. 이렇게 자, 되셨으면 이제 뭘 그리냐면 여기다 옷을 좀 그려야겠어요. 옷에 이렇게 옆에 나온 모습. 그 다음에 다리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제 누가 그려주네.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굉장히 잘들 그리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중세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눈과 그렇지 그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자, 이게 중세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인체입니다. 자, 완성하셨어요?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리셨는지. 자, 아까는 각자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묘사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또 어느 분이었죠? 이상하게. 아, 그래도요?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아, 이거. 어떻습니까? 아까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아, 그래도요? 아이, 뭐. 네. 네. 굉장히 섹시하게 그리셨습니다. 신하게. 네. 예. 자, 금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그린 그림은 아주 개별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하지만 나중에 그린 그림들, 이런 방법에 따라가지고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다소간의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렸다면 아주 상당히 똑같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세의 장인들에게는 창작의 자유,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세 때의 장인들은 예술 창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창조성이니 아니면 개성이니 이런 것에 따라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제작 방식에 따라 작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만들어도 거의 비슷한 그림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걸 그리기 위해서 실제 인체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몇 가지 기하학적인 도형, 거기서 그걸 구체화시킴으로써 그런 그림이 얻어지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데생 같은 거 배울 때, 미술학원에서 데생 배울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보통 그러거든요. 말을 그릴 때 제일 먼저 말부터 시작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말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원형 또는 타원형 이걸 이용해가지고 먼저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등등.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점차. 그러니까 먼저 전체 그 말이 있으면 그걸 갖다 그 안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포맷, 기본적인 도형을 보고 그것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의 그림을 얻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중세 예술가들은 그런 것들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가르칠 때는 말을 갖다가 원형으로, 말의 몸통을 원형으로 타원형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타원의 크기는 실제 말의 그 몸통의 크기랑 일치하게 그린다라고 하면 중세 사람들은 그럴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대충 비슷하게만 이렇게 그리고, 타원형이다라는 게 굉장히, 타원형이나 또는 원형이냐 이런 기하학적인 도형을 먼저 그린다는 게 중요했지, 그 기하학적인 도형의 크기가 실제 말의 그 몸통의 크기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느냐 이런 요구들은 이 사람들은 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현세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세계가 아니었거든요. 현세라는 건 중요한 세계가 아니죠. 기독교에서 어떤 세계입니까? 내세가 더 중요하죠. 현세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세계라는 거거든요. 이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근법이다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사람을 그린다고 하죠. 사람을 그린다고 했을 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렸고 저 뒤에 있는 사람 그릴 때는 어떻게 되죠? 원근법에 따르면 뒤에 있는 사람 크기가 작아지죠. 네. 이렇게만 그려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원근감이 딱 생겨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냐면 똑같은 크기로 그린다고 해보십시오. 똑같은 크기로. 이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마치 이 사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우주 공간을 유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사물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물이든 앞에 있는 사물이든 크기가 똑같다는 걸 내가 아는데 왜 뒤에 있는 거라고 작게 그려야 되느냐. 이런 전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예술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은 묘사를 안 해버렸죠. 근데 중세 예술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들이 묘사가 되는데 그게 같은 크기로.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단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단축 없이 바로 그려버리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주 유형을 하는 것처럼 하늘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보이지만 중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공간적인 거리감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이런 그림들 포맷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역시 원형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개의 원을 겹쳐요. 이렇게 네 개의 원을 겹쳐서 뭘 따는 겁니까? 요 부분을 따는 거죠. 요 부분을 따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바로 요런 도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탕자의 비유인데요. 여기 보라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가 있는데 이 매가 뭐냐면 당시에는 플레이보이의 상징입니다. 왜냐면 저기 사냥할 때 쓰는 매거든요. 요즘은 우리는 뭡니까? 플레이보이 그러면 무슨 스포츠카, 왜 이제 스포츠카를 보는데 당시에는 이제 망나니들 소위 플레이보이들 묘사할 때 저런 식으로 젊은이가 사냥매를 이렇게 딱 들고 저건 이제 사치스러운 생활의 상징입니다. 이건 탕자의 비유라고 하시죠. 성경에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줬더니 그걸 갖고 다 탕진을 해버리고 나중에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먹고 살다가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한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널 받아주시더라. 그 비유로 그린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의 제목은 세계를 측정하는 신 또는 세계를 창조하는 신입니다. 손에 뭘 들고 있죠? 컴파스를 들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컴파스를 들고 창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게 지구예요. 땅.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 위로 하늘이 있고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뭡니까? 요게 해고. 이글이글거리는 해고. 이게 달이고. 이 신체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상의 중세예술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근데 왜냐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스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었지만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예수님 사진, 마리아 사진은 봐도 하나님 그림 보기 참 힘들죠. 굉장히 드문 예인데 여기 보면 실제 인체 비례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 실제 인체 비례와 전혀 관계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세 장인들이 신의 손에 컴퍼스를 들려줬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중세 장인들도 창조를 하잖아요. 컴퍼스를 들고 자기들은 뭘 만듭니까?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사람도 만들고 말도 만들고, 그림으로. 다른 한편은 컴퍼스를 가지고 뭐냐면 그 거대한 성당을 짓습니다. 자기들도 세계의 창조주거든요.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작업, 그 내용을 그대로 신에게 투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컴퍼스를 들고 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중세 예술은 이런 식으로 객관적 비례가 아니라 철저하게 제작적 비례를 따랐고 그 결과 어떤 성격을 띠게 되냐면은 디자인 내지는 강한 컴포지션의 성격을 띠고 그런 점에서 현대 예술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중세 예술가들이 왜 이랬는가? 그 바탕에서 우린 또한 세계관을 읽을 수가 있겠죠. 왜? 이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내세가 더 중요했고 그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하다 보면은 예술은 항상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예술은 항상 추상적 기하학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색채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다양한 색이 아니라 근원적인 색채로 가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태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점점 더 어디에 가까워져요? 기하학적인 형태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어떤 근원적인 세계를 묘사한다는 거예요. 묘사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른 한편은 중세에는 장인들의 이름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거의 안 남아있거든요. 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그 비례론이라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이 기하학적인 도형을 취했느냐.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추상적인 인체 비례론이 있거든요. 그것은 말하자면 인체 비례를 뭐와 설명하냐면 코스모스, 우주의 비례로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체 비례를 어디서 얻냐면은 예컨대 별자리들의 그 관계들 있죠. 별자리들의 운행. 운행의 법칙이 있으면 거기서 얻어는 수적 비례 관계. 이것을 그대로 인체에다 도입을 하는 그런 식의 이론적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론이 과연 예술 창작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그건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세 예술가들이 이런 식의 작업을 했던 보다 좀 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제작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좀 전에 우리 해보니까 너무나 편하죠. 그걸 통해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만들어내거든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제작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의 그 노하우 또는 테크닉처럼 전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술가 개인이 자기 개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번 정해지면 그냥 대대로 세습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인들의 작업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세 예술가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장인들이 아니에요. 중세에서 성당 누가 만들었느냐, 성당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그걸 직접 지은 건축가들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그 성당을 건축하라고 위탁을 준 사람 있죠. 왜? 그 사람들이 쓰거든요. 뭐라고 팁툴리라고 해야지 뭐라고 쓰냐면은 그 안에다 성당 크기는 이래야 되고 그 안에 내부 장식은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성당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는 예술가도 아니고 되게 신학자나 내지는 무슨 뭐죠? 신부님들인데 그런 사람들 예술가 취급을 받고 장인들은 사실은 일단 정해진 그 컨셉트에 따라서 자기들이 대대로 그 내려받은 이런 식의 관습적인 묘사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중세의 사회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중세의 사회라는 것은 역시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전통적인 사회였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까지 우리 이제 중세 예술에서 그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걸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 예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예술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현대 예술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제가 좀 비중을 굉장히 많이 뒀는데 중세에 들어와가지고 서구인들의 미의식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에 그 혁명적인 변화가 어떤 내용인지 그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